안녕하세요. 대체투자 핀테크 강의를 수강해 주시는 클래스 101 수강생 여러분, 이 강의를 듣기로 결심한 여러분들이라면 누구라도 투자, 인베스트먼트라는 수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식시키고 싶어 하기 때문에, 또는 핀테크, AI나 블록체인이 금융 생태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인지 알아가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이 투자 생태계에서 우리는 현재에 이르러 투자가 가능한 영역들을 어떻게 분류해 두었을까요? 먼저 대체 투자 101에 진입하기에 앞서 원론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가장 널리 보편적인 분류 방법이 바로 자산군, 에셋 클래스에 따라서 트레디셔널 에셋 클래스, 그리고 얼터네이티브 에셋 클래스, 전통, 대체, 투자 자산군으로 나눈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통 투자란 기본적으로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전통 투자 자산군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투자자들이 경험을 쌓아온 분야죠. 구체적으로는 주식형, 채권형, 뮤추얼 펀드, 그리고 만기 1년 이하의 기업어음 CP, 양도성 예금증서 CD, 국공채, 통화안정증권 등 신용도가 높은 단기 유가증권 등 단기 상품에 투자하는 MMF라 불리는 머니마켓 펀드, 단기자금 펀드 등이 있겠습니다. 반면에 대체 투자는 시간상 상대적으로 새로운 투자 대상을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원자재 등과 같은 실물자산, 도로, 항만 등과 같은 인프라스트럭처, 선박, 그리고 롱숏 에퀴티나 글로벌 매크로 등과 같은 다양한 전략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이런 대체 투자 시장에 투자하는 대상으로는 대표적으로 부동산 펀드, 원자재 펀드, 인프라 펀드, 사모펀드 PEF, 벤처 캐피털, 부실 채권 펀드, 헤지 펀드, 전통 투자에서 파생된 파생 상품을 다루는 헤지 펀드나 구조화금융 펀드 등이 있으며, 대체 투자의 영역은 이 디지털 자산을 포함해서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금융시장이 계속 발전해 오면서 다양한 대체 투자 상품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주로 기관 투자가나 고액 자산가들이 주요 투자하는 영역이었지만, 최근에는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대체 투자의 가장 큰 니즈 포인트 중 하나는 바로 전통 투자와의 낮은 상관관계입니다. 즉, 주식이나 채권 시장이 좋지 않을 때 대체 투자가 견조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줄이는 데 유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일부 대체 투자 영역에선 전통 투자의 상관관계가 높아지는 경향도 보이고 있으니, 자산 포트폴리오 운용 시에 지속된 업데이트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대체 투자 영역을 적절히 섞어서 위험을 분산하고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보다 더 효율적인 자산 증식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체 투자의 또 다른 특징은 대부분 장외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 리퀴디티, 즉 유동성,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한편으로는 락업 피리오드라는 환매 금지 기간이 존재하는가 하면 투자 기간도 상대적으로 긴 자산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또한 대체 투자는 롱 온리, 매수 중심이라고 하죠. 또는 나이브 바이 앤 홀드 스트래티지가 아니라 적극적인 대규모 차입이나 공매도, 파생 상품 등 레버리지를 통한 거래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는 높은 수익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기법에 대한 이해나 또 거시경제, 투자 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대체 투자는 운용자의 실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운용 보수율이 높으며, 성공적인 투자 결과에 대해서는 보통 캐리라고 부르는 캐리드 인터레스트, 펀드 성공 보수와 같은 추가적인 보수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대체 투자의 황금성이 점차 좋아지고 있고 일반 투자자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기술이 발전되면서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의의 후반부에서 전달드릴 핀테크의 발전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쉽고 안전하게 대체 투자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수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대체 투자 자산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참고하여 핀테크를 활용하고 자신의 포트폴리오 관리 전략을 다양화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전통 투자와 대체 투자가 구분될 수 있겠는데요. 이번 챕터에서는 대체 투자에 대한 소개에 이어서 우선 사모자본, 벤처캐피탈, 사모펀드, 사모신용, 패밀리 오피스 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직접 CVC 형태의 사모펀드 운용사에서 벤처캐피탈 자산군을 다뤄본 경험이 있고 그 과정에서 국외 패밀리 오피스들이나 딥테크 업체들, 디지털 자산 기반 투자사들과 국내 대기업군들과 함께 펀드 매니징과 구조화, 사후 관리 업무를 수행해 보았기 때문에 좀 더 강의의 스타팅 토픽으로 적합할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인데요. 막상 강의를 제작하며 스스로 느낀 바로는 지금 핀테크 업체를 지금 창업을 해서 막 아이디어를 구현하려고 개발 중인 저에게도 전체를 아울러서 정리를 하게 되어서 매우 좋은 기회가 되었음을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 생각을 이 강의를 통해서 밝히고 싶습니다. 클래스 101을 통해 제 강의를 접하시는 분들도 저와 함께 대체 투자 시장을 전반적으로 함께 훑어보시고 지금의 AI와 블록체인 기술의 수준에서 향후에 3년에서 5년 정도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어떤 기회를 발굴해내고 내 자산을 적극적으로 증식시킬 기회를 가지게 될 수 있을지 인사이트를 찾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벤처캐피탈 VC라고 한 5년 전쯤에 2020년도에는 아직 시장금리가 매우 낮은 투자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었을 당시에는 스타트업 붐과 함께 대중에 널리 알려진 이때 알려진 커리어 패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꿈의 크기는 금리와 반비례한다는 말이 있죠. 이 금리가 매우 낮은 거의 없는 제로 금리 상황에서는 기업 가치가 기업 성장 전망과 이익률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데 연 전체 매출의 8배 정도로 형성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기준금리가 1%가 오를 때마다 기업 가치가 그에 상응하는 약 15%에서 20% 하락한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 기준금리가 1%에서 2.75%로 상승을 하면 기업 가치가 그에 상응해서 30%에서 40% 정도로 하락한다라고 고금리에 지금 현재의 벤처 스타트업 시장의 침체를 우회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AI에 기능한 기능들이 이 벤처 투자 씬을 잠식해 가면서 2025년 하반기 현재에 이르러서는 국내외로 벤처 캐피탈 시장이 예전처럼 활성화되어 있고 인재들이 붐비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이 시장의 사이클을 연 단위로 아주 매크로적으로 펼쳐서 거시적으로 본다면 지금이 투자의 옥석 가리기를 할 수 있는 진짜 살아남는 기업들을 저희가 발굴할 수 있는 미래의 구글이나 뭐 빵이라고 하죠. 구글, 아마존, 뭐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을 발굴해낼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기업들을 가리기에는 또 좋은 벤처 투자 환경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 벤처 캐피탈 VC는 초기 창업 기업이나 성장 단계의 스타트업에 투자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사업화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벤처 캐피탈 투자자인데요. 다음 표와 같이 펀드레이징
그리고 딜 소싱, 그리고 투자 약정, 텀식 작성 등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고 투자를 받은 피투자사의 밸류업, 투자 관리, 보통 한 10년 가까이 걸려서 성공적으로 기업이 육성되거나 기업이 망하지 않고 매각 기회가 온다거나 하면 엑시스를 통한 투자금을 출자한 이들에게 펀드 해산 정산 절차를 거쳐서 원금과 수익금 분배 등의 구조로 이렇게 생태계가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개인들은 VC들이 투자하는 시드 이후 보통 5억, 10억 정도 하는 그 이상의 투자보다는 그 전에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이 보육과 정부 지원 안내 5억 이내의 투자를 병행하는 초기 기업이나 또는 그보다도 엔젤 투자자로서 투자를 몇백 몇천 단위로 하는 식으로 완전 극초기 기업에 투자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그 이전 그 사업의 아이디에이션 단계에서 FFF라고 하는데 Family, Friends and Fools로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가 있기에 가까운 네 사람에게 투자하는 게 개인으로서 그나마 할 수 있는 이 투자였죠. 이렇게 아름아름 제한된 정보로 제약된 환경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던 것이 한편으로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방식이 스타트업에 대한 정보를 모아 전달해주는 웹 앱 플랫폼 이런 방식도 나오고 해서 또 블록체인, 인공지능을 통해서 대체 투자 시장 전반으로 접근성이 크게 혁신이 되어 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VC 투자 수익률은 투자자가 주식시장보다 평균적으로 한 4%에서 8%더 높은 수익률로 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하기 때문에 5년, 7년, 10년 이렇게 그 굉장히 긴 기간을 투자금을 묶인 상태로 투자를 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이 리턴인 만큼 사업 실패와 같은 비즈니스 리스크, 기업 내 자금 유동성 부족, 사업 모델에 따른 고유의 특수 리스크와 같은 것들 때문에 하이 리스크인 대체 투자 자산군인 게 벤처 캐피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벤처 캐피탈도 결국 대체 투자 자산군의 영역, 그 중에서도 사모자본의 일부분일 뿐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 영역들도 포함해서 다 VC 영역으로 간주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체 투자 시장을 더 넓게 이해해낼수록 이미 형성된 금융시장에서 주식 투자와 같은 전통 투자에 얽매이지 않고 더 큰 뷰 포인트로 기회를 찾아낼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영역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데이터룸 같은 기술 발전도 있어서 데이터룸 같은 곳에서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글로벌 LP들이 출자자들이 이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갖고 기업을 분석을 하고 이 안에서 또 소통을 하는 게 또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는데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벤처 투자 시장 상황을 현재의 상황을 정리드렸습니다. 다음으로 VC는 보통 이제 신생 벤처기업 시드나 시리즈 A 단계의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들을 그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는데 이 다음 단계인 시리즈 B, C, D, E 뭐 이렇게 명명이 되는데 뒤로 갈수록 10억, 20억, 30억 그 이상으로 뭐 200억까지 투자를 그 사이즈를 더 키워가면서 받는 기업들이 성장한 IPO 상장 이전 수준의 기업들로 통칭을 합니다. 이들을 선별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을 그로스 캐피탈 영역에 있다라는 걸로 표현을 하고 대형 VC나 PE들이 이 투자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보통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이 BEP,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이걸 넘기고 그리고 이미 매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을 하거나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M&A, 해외 진출 등 성장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투자금이 사용이 되는 영역이고요. 이 투자 유형은 실질적인 매출과 현금 흐름을 보유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로스 캐피탈 투자는
단순 지분 투자가 아니라 신주 발행, 전환 우선주, 매장인 채권 등 다양한 형태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투자자는 기업의 R&D, 연구개발 투자, 유통망 확장, 생산 설비 증설 등의 자금을 지원하고 기업은 매출 성장과 시장 점유율 확대를 통해 가치를 증대시켜 가면 투자자는 기업의 성장에 따라 이 지분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리 IPO, Initial Public Offering, 상장 전 단계의 투자는 기업이 공식적으로 상장을 앞두고 추가적인 자금을 유치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시점에서 사모펀드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 경영 투명성,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투자를 집행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내부 통제 체계를 정비하고 재무제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거나 상장이 필요한 각종 규제 및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 기업을 돕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업은 상장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투자자들은 상장 이후에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을 노릴 수 있게 되는 메커니즘입니다. 프리 IPO 투자는 주로 신주 발행, 전환사채, 브리지 파이낸싱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투자금은 기업의 최종 상장 준비와 함께 조직 확대, 시스템 개선, 마케팅 등에 사용이 됩니다. 상장 이후에는 주식 매각을 통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몇 번 언급드린 바와 같이 사모펀드 PE, Private Equity라고 하는데 PE는 이미 일정 수준의 성과를 내고 있는 중견 대기업의 대규모 지분 투자를 진행해서 경영 개선, 사업 확장, M&A 등을 통해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PE는 기본적으로 자산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큰 기업, 자사주 규모가 많은 기업, 배당을 최소화하는 기업, 또는 지분 구조가 단순한 기업들을 선별을 해서 이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때 PE 사모펀드는 바이아웃, 기업 전체 또는 대부분의 지분을 인수하며 피인수 기업의 경영권까지 장악하는 방식을 택하는데요. 상황 및 조건에 따라서 레버리지드 바이아웃, 대형 공개 기업을 사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대략 60%에서 80% 정도의 대규모 차입금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인수하려는 회사의 명의로 대출을 하고 이를 활용해서 모든 유통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즉 대부분의 인수자금을 차입금으로 충당을 하고 상대적으로 소액인 자기자본으로 출자를 해서 차입금을 한계까지 확장시켜서 이자 지불 금액을 늘림으로써 세금 공제 효과와 같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도 있고 남은 현금 흐름을 경영 개선이나 신사업에 재투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방식인데 한편으로는 높은 부채 부담과 리스크도 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LBO에서는 레버리지를 걸어서 매수 자금의 대부분, 때로는 90%에 달하는 금액을 차입금에 의존을 하게 됨으로써 과소자본의 부채, 자본 구성을 만들어 펀드 투자자들에게는 적인 자기 자본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는 반면에 대출 차입금을 인수 대상 기업의 캐시플로우, 미래 현금 흐름으로 이걸 갖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LBO를 통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조직 문화의 혁신, 제품군 전환, 친환경 전환까지 운영 효율성 극대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현금 흐름 창출을 극대화하도록 불필요한 설비 투자를 억제하고 매각할 수 있는 자산을 신속하게 처분하여 가치 상승을 극대화하는데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다시 상장하거나 M&A로 매각을 실현시키는 LBO 전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이자 부담에 대한 조달 비용이 높은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 통상적으로 메자닌 금융이라고 하는데 이 메자닌 따로 개념 정리를 뒤이어서도 그 다음 강의에서도 하겠지만 여기 PE 파트에서 메자닌 투자를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자닌은 부채와 자본 사이, 채권과 주식의 중간 형태로
기업이 신용도가 낮거나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연하게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메자닌 투자는 주로 후순위 채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부사채 등으로 이루어지며 청산할 때는 선순위 채권보다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습니다. 대신에 투자자는 고금리와 함께 주식전환권, 신주인수권 등 일종의 성공보수를 부여받아 수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상장 기업의 메자닌 채권 발행이 증가하면서 운용사들이 블라인드 펀드, 투자처를 정하지 않고 먼처 펀드를 조성하는 방식인데 이 블라인드 펀드를 통해서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메자닌 투자는 기업의 구조조정, 인수합병, 성장 자금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이 되며 투자자는 고위험에 상응하는 고수익을 추구하는 성향을 지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LBO 대상으로 적합한 회사는 인수 후에 수지 예상을 현금 흐름 예상을 세우기가 쉽고 안정된 현금 흐름이 있는 그런 회사이므로 이 점에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추구하는 그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과는 성격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VC가 양극화가 되면서 소수 VC가 대형화가 됐고 이 VC들은 PE와의 투자 경계가 지금 흐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2025년 하반기에는 VC와 PE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거래에 여러 LBO 업체들이 공동 참여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클럽딜이라고 합니다. 거래 규모와 평가액이 커짐에 따라서 단독 인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진 근래의 상황에서 여러 투자자가 공동으로 거래를 실행하는 이 클럽딜 형태가 늘고 있습니다. 여러 투자자가 함께 참여를 하면은 자본과 노하우,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고 대상 기업과의 협상력도 강화가 되므로 거래 조건 개선이나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분산시키는데 하나의 유리한 방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유형으로 MBO라는 게 있는데 매니지먼트 바이아웃이고 기업의 기존 경영진이 자체적으로 차입금을 조달하거나 사모펀드와 공동으로 자금을 마련해서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MBO는 경영진이 기업의 경영권을 직접 확보를 하고 동기부여와 책임감을 높여서 기업 가치를 제고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MBO에서도 LBO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자산과 현금 흐름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기업의 성과로 이후에 부채를 상환해 나가는 식입니다. MBO는 경영진의 전문성과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구조조정, 성장 전략을 실행하는 데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전체적인 말씀드린 단계 이후에 파이프라는 단계가 있는데 Private Investment in Public Equities라고 상장된 기업의 사모 방식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일반 공모 없이 대형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가 사전 협상을 통해서 신주를 할인된 가격에 인수하는 방식이고요. IPO는 공개 증자보다 신속하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빠른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시장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신주를 취득하여서 유리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존 주주의 지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 희석에 대한 지분 희석에 대한 위험이 있어 이 파이프 투자를 할 때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념으로는 프라이빗 크레딧, 사모신용입니다. 기업의 신용 위험을 대가로 고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회사채, 미수금, 기타 신용 관련 자산에 투자합니다. 사모신용 시장은 유동성이 낮지만 상대적으로 디폴트 리스크와 이자율 리스크가 적습니다. 2010년 기준 글로벌 프라이빗 크레딧 사모대출 시장의 규모는 3천억 달러, 300 빌리언, 이게 약 400조 원 정도였었는데요. 작년인 2024년에는 1 trillion and 800 billion dollars, so 2,500조 원 수준에 도달을 했고
2030년에 이르러서는 2배 수준인 3조 5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이브리드 자본 구조, 이자 지급 방식 선택 구조나 홀딩 컴퍼니, 지주회사 금융 전략 등 차입자에게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하는 다양한 도구들이 더 널리 사용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프라이빗 캐피탈 시장의 대중적 중요성이 커지면서 구조적 변화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장에 대한 감시와 규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트렌드를 볼 때 어퍼 미드 마켓 펀드레이징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일부 신규 펀드들은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거나 틈새 시장이나 반복 수익이 발생하는 비즈니스로 초점을 옮기고 있고, 이로 인해서 프라이빗 크레딧은 틈새 대체 투자에서 훨씬 더 시장에서 중심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걸로 포착이 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BDC,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컴퍼니, 기업 성장 집합 투자 기구인데요. 일반 투자자도 주식시장에서 BDC 주식을 매수할 수 있어서 일반 투자자에게 접근성이 높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적으로 순이익의 90% 이상을 배당을 해야 하므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을 하고, 사모 대출, 선순위 후순위 채권, 지분 투자 등 포괄적으로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운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BDC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서 비상장, 주로 중소기업의 대출, 우선주, 전환사채 등으로 투자를 하고, 이를 거래소의 상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펀드로서 수익의 대부분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미국에서는 규제 완화를 통해 BDC가 급성장을 했고, 상장 BDC와 사모 BDC가 모두 존재합니다. BDC는 고배당을 지향을 하며 투자자에게 연간 높은 수익률을 제공을 하는데요. BDC는 사모대출 시장의 성장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 금융위기 이후에 비상장 중견기업의 자금 수요 증가에 따라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BDC는 대출 리스크 관리, 손실률, 배당 지속성 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으며 다양한 섹터의 투자에 포트폴리오를 다각할 수 있습니다. 상장 BDC에 투자를 한다는 게 기초자산이 부동산이라는 점만 다르지, 소액으로 상장된 리츠에 투자한다는 것과 비슷한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파트에서 리츠는 다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스트레스드 뎃, 부실 채권인데요. 재무적 어려움을 겪거나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의 채무를 말합니다. 이 채권을 저평가된 가격에 매입해서 회생 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윤을 창출하려는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부실 채권 투자는 높은 위험과 함께 높은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고, 일반적으로 Non-Performing Loan, NPL 투자 경매로 잘 알려져 있으며, 경매로 나오는 개별 물건으로서의 낙찰 방식으로 거래되는 식이 아니라 여러 기관들이 묶여서 자산을 풀링하고 트렌치 구조화하고 펀드를 모집해서 투자하는 방식으로, NPL은 사모펀드나 헤지펀드 전략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NPL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기관들도 여럿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유암코, 캠코, 우리 F&I, 하나 F&I 등이 있습니다. 다음 챕터인 헤지펀드 전략에서 다른 전략들과 비교를 하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패밀리 오피스, 보통 HNWI, UHNWI, 울트라 하이 넷 워스 인디비주얼 수준의 매우 부유한 개인, 고객 자산가, 부유층 가문 전체, 이들의 자산을 종합적으로 전담 관리하고 세대 간 승계를 지원하는 전문 조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신탁 자산 설계, 투자, 세무, 법무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규모가 은행에 비견되거나 그 이상으로 큰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록펠러 재단이나 카네기 재단,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와 전 부인 멀린다가 설립한 빌 앤 멀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 등이 되게 유명한 패밀리 오피스들이고, 국내 대기업 재벌 집단이나 크게 사업으로 성공한 이들이 패밀리 오피스 형태로 개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가 대중에게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정말
알게 모르게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모펀드의 LP나 전략적 투자자로서 직접 기업 인수, 구조조정, 신규 사업 투자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3천에서 5천여 개 이상의 패밀리 오피스가 존재를 하고 국내에서도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주요 금융사가 패밀리 오피스에서의 자산 관리, 특히 그 상속세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패밀리 오피스는 자산 승계, 세무 전략, 기부 또 재단 설립, 자녀 교육, 가족 모임 운영 등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요. 또 정치적으로 활동을 하기도 하고 연구, R&D나 NGO 활동을 펼치기도 하고 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상업펀드 자산 배분 비중을 높여서 수익률 제고를 집중하는 전략을 택하기도 합니다.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적 서비스라든가 폐쇄적이고 독자적인 그런 서비스도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데요. 이런 영역에서도 그 서비스 기능 면에서 사업 개발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짚고 수강생분들도 여러 노력 그리고 좋은 기회가 맞닿아서 고액 자산가 클래스에 연결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